벗거라. 당장 이 옷을 벗어내게 넘기란 말이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적막한 안채를 가르고 뒤이어 와장창 무언가가 깨지는 파열음이 방안을 진동시켰다. 바닥에는 귀한 백자 항아리가 산산조각이나 흩어져 있었고 그 날카로운 파편 위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여종 연화의 낡은 치맛자락이 위태롭게 널려 있었다. 주인 아가씨 화영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거칠게 넘기며 손에 쥔 은장도를 연화의 목덜미에 겨누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고운 입술은 분노로 인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혼례 준비로 분주했던 방안은 순식간에 살기등등한 수라장으로 돌변해 있었다. 화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차가운 칼날이 연화의 여린 피부를 스칠 듯 말 듯 위협했고 연화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굵은 눈물 방울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종 간의 꾸지람이 아니었다. 생사를 가르는 협박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려는 끔찍한 음모의 서막이었다. 아가씨,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어찌 천한 제가 감히 아가씨의 귀한 혼례복을 입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는 당치도 않은 일이옵니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대역죄이옵니다. 연화가 울먹이며 애원했으나 화영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화영은 발을 구르며 바닥에 놓인 붉은 화롯을 걷어찼다. 금실과 은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원앙 문양이 처량하게 바닥을 뒹굴었다. 화영은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연화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표정에는 절박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평소 도도하고 기품 있던 양반과 규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기적인 본성만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다. 멸문지와 내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보다 더한 재앙이 어디 있단 말이냐. 너도 듣지 않았느냐. 강진사 때 그 아들이 반신불수라는 소문을. 두 다리를 쓰지 못해 똥오줌도 못 가리고 평생 방구석에 처박혀 지내는 병신이란 말이다. 화영이 악을 쓰며 내뱉은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다. 혼담이 오가던 강진사 댁의 아들 강민우는 본래 뛰어난 무예와 학식을 겸비한 인재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3년 전 불의의 낙마 사고를 당한 이후로는 두문불출한다는 이야기가 장안에 파다했다. 한간에는 그가 단순히 다리를 다친 것을 넘어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으며 성정마저 포악하게 변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화영은 천하절색으로 소문난 자신이 그런 불구자의 수발을 들며 평생을 썩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에게 이번 혼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고 꽃가마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관이나 다름없었다. 연화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주인의 광기 어린 눈빛을 마주했다. 그녀 역시 강선비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주인의 자리를 대신해 가짜 신부 노릇을 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연화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병들어 누워 계신 노모의 안위까지 장담할 수 없었다. 아가씨, 하우나 대감마님과 마님께서 아시면 경을 치실 것입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연화가 다시 한번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화영은 매몰차게 그녀를 뿌리쳤다. 화영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그리고는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님과 어머님? 그분들은 지금 손님 맞이에 정신이 팔려 내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입을 다물고 가마에 오르기만 하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게야. 너와 나는 키도 비슷하고 얼굴형도 제법 닮았지 않느냐. 연지곤지를 짙게 찍고 족두리를 눌렀으면 감히 누가 양반집 규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겠느냐. 화영의 말대로였다. 연화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타고난 미모는 화영 못지 않았다.
오히려 화영의 날카로운 인상과는 달리 연하는 선하고 그윽한 눈매를 지녀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호감을 느끼게 하는 인상이었다. 화영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문서를 연화의 눈앞에 흔들었다. 그것은 연화의 어미가 쓴 차용증과 노비 문서였다. 네 어미가 약값으로 쓴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당장 이 문서를 관아에 넘겨 네 어미를 옥에 가두고 멍석말이를 시킬 것이다. 늙고 병든 내 어미가 곤장을 몇 대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냐? 화영의 협박에 연화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효심이 지극한 연화에게 어미는 세상의 전부였다. 화영은 연화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연화의 눈에서 체념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어미가 죽는다. 연화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연했다. 사옵니다. 아가씨의 명을 따르겠나이다. 하오니 제발 어미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연화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갈 듯 작았으나 그 속에 담긴 절망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화영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은장도를 거두고 바닥에 팽개쳐진 화롯을 집어들어 연화에게 던졌다. 진작 그럴 것이지. 시간이 없다. 곧 가마가 당도할 테니 서둘러라. 화영은 직접 연화의 낡은 저고리를 벗겨내고 비단 속치마부터 겹겹이 입히기 시작했다. 거칠고 투박한 무명옷이 벗겨지고 부드러운 명주옷이 몸을 감싸자 연화는 마치 뜨거운 불길이 몸에 닿는 듯한 소름을 느꼈다. 평소라면 감히 만져보지도 못할 귀한 옷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죄수의 수혜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거울 앞에 앉은 연화의 얼굴에 하얀 분이 칠해지고 양볼에는 붉은 연지가 찍혔다. 화영의 손놀림은 거침없고 빨랐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떠넘기는 이 의식을 즐기기라도 하듯 연화의 머리를 빗겨 닦고 화려한 비녀를 꽂았다. 거울 속에 비친 연화의 모습은 영락없는 새색시였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초점 없이 공허했고 짙은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슬픔이 그늘져 있었다. 화영은 연화의 모습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제법 태가 나는구나. 가서 네가 그 병신 남편의 수발을 들며 평생 호의호식하거라. 양반의 아내로 사는 것이니 너에게도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화영의 조롱 섞인 말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었다. 호의호식이라니 불구의 남편에게 평생 멸시받으며 갇혀 살아야 할 운명이 어찌 호의호식이란 말인가. 하지만 연화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신랑 집에서 보낸 가마가 도착한 것이다. 신부 나오시오. 가마 대령했소. 하인들의 외침이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들려왔다. 연화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화영은 다급하게 연화의 머리 위로 붉은 면사포를 덮어 씌웠다. 치아가 붉게 물들자 연화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공포를 느꼈다. 명심해라. 절대 고개를 들지 말고 한마디도 입 뻥긋해서는 안 된다. 만약 네가 실수를 해서 들통이 난다면 네 어미의 목숨은 그 길로 끝장이다. 화영은 마지막까지 협박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연화의 등을 떠밀어 방 밖으로 내보냈다. 방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마당에는 이미 많은 하객과 친척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연화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그녀의 양옆에는 수모들이 붙어 부축했지만 연화에게는 마치 저승사자가 양팔을 잡고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대감마님과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귀한 딸, 부디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속으로 수백 번 사죄를 올렸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붉은 면사포 아래로 보이는 땅바닥만을 응시하며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신부의 꼿꼿하지 못한 자세를 보고 누군가 수근거렸다. 신부가 너무 긴장했나 보군. 걸음걸이가 위태로워. 신령 신랑이 그렇다니 마음이 오죽하겠어. 저 고운 처자가 생과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러가는 길인데 사람들의 동정 어린 말들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들은 가마에 타는 여인이 화영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동정의 대상이 실은 천한 몸종 연화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가마꾼들이 가마 문을 활짝 열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 내부는 좁고 어두워 보였다. 마치 짐승의 입처럼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가마가 연화를 삼키려 기다리고 있었다. 연화는 잠시 멈칫했다. 이 가마에 타는 순간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연화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강씨 가문의 며느리라는 가면을 쓴 채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한다. 도망치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면사포를 벗어 던지고 나는 가짜여 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뇌리에 스치는 것은 차가운 옥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늙은 어미의 얼굴이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가마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그녀의 엉덩이가 방석에 닿자마자 밖에서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의 빛이 차단되었다. 가마꾼들이 어이 가자 하고 소리치자 가마가 덜컹거리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연화는 가마 벽을 짚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짙은 향냄새와 알 수 없는 묵은내가 섞여 있었다. 밖에서는 요란한 태평소 소리와 징소리가 어우러져 흥겨운 가락을 만들어냈지만 가마 안의 연화에게는 그 소리가 장송곡처럼 들렸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연화의 몸도 함께 흔들렸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놓인 비단 치맛자락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마는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덜컹거림이 심해질수록 연화의 멀미도 심해졌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노비로 팔려와 화영의 그림자처럼 살았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화영이 비단옷을 입고 그네를 탈 때 연화는 흙바닥에서 그네 줄을 밀어야 했고 화영이 글을 배울 때 연화는 어깨 너머로 글자를 훔쳐보며 몰래 땅바닥에 막대기로 획을 그어보곤 했었다.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양인으로 면천되어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꿈을 꾸었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마저 이제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복의 이번에 강진사 댁으로 시집가는 처자가 그렇게 천하일색이라며 가마꾼들의 잡담 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그러면 뭐해? 신랑이 방병신인데 쉽쉬. 아까운 꽃 한 송이가 시궁창에 처박히는 꼴이지. 그래도 강진사 댁 재산이 어마어마하다지 않나. 평생 돈 걱정은 없이 살겠구먼. 그들의 무심한 대화는 연화의 비참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곱게 칠한 분을 얼룩지게 만들었다. 붉은 연지와 눈물이 뒤섞여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을 터였으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가마의 움직임이 잦아들고 주변의 소음이 바뀌었다. 숲의 적막함 대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진사 댁에 도착한 것이다. 신부 도착이요. 힘찬 외침과 함께 가마가 땅에 내려앉았다. 쿵 하는 충격이 연화의 온몸으로 전해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가마문이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쑥 들어와 연화에게 내밀어졌다. 수모의 손이 아니었다. 거칠지만 힘줄이 돋아있는 남자의 손, 아니,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병든 신랑의 하인일까.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붉은 면사포 아래로 보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발과 그 한가운데 놓인 휠체어의 바퀴였다. 그 휠체어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창백한 손으로 무릎을 덮은 덮개를 꽉 쥐고 있는 남자. 바로 그녀의 남편이 될 강민우였다. 연화는 숨을 멈췄다.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의 시선이 면사포를 뚫고 자신의 얼굴을 쏘아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병자의 유약한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번뜩이는 눈빛과도 같은 서늘하고 예리한 기운이 느껴졌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 혼례는 그리고 이 집안은 단순히 불구가 된 아들을 장가보내는 평범한 잔치가 아님을 직감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가을바람이 뜰 안을 휘감아 돌며 마른 낙엽들을 허공으로 흩뿌렸다. 그 스산한 바람 끝에 실려온 냉기는 연화의 얇은 속적 삶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붉은 면사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며 시야를 어지럽혔고 그 틈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낯설고 위압적인 회색빛이었다. 강진사댁의 소슬대문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듯 웅장했으나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은 묘하게 침울하고 적막했다. 잔치 분위기를 도두기 위해 걸어둔 청사초롱조차 생기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마당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표정에는 축하의 기쁨보다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비릿한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연화는 수모의 부축을 바다 가마에서 한 발을 내디뎠다. 흙바닥에 깔린 멍석에 거친 감촉이 버선발을 통해 전해져 오자 비로소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왔음이 실감났다.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거세게 요동쳤으나 그녀는 애써 호흡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숙였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천안종 연화가 아니라 명문가 홍대감댁의 귀한 여식 홍화영이 되어야만 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연극이자 죄악으로 점철된 거짓의 시작이었다. 신부 입장하시오. 집내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두 걸음, 그 걸음마다 죄책감이 족쇄처럼 발목을 잡아 끌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대레청과 그 맞은편 휠체어에 앉아있는 신랑 강민우의 모습이 들어왔다. 소문으로만 듣던 강선비였다. 연화는 면사포 아래로 훔쳐보듯 그를 살폈다. 그는 소문대로 창백하고 유약해 보였다. 핏기 없는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굳게 담은 입술은 일자로 매서웠다. 화려한 사모관대를 갖춰 입었으나 다리를 쓰지 못해 휠체어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모습은 화려한 복식과 기괴한 대조를 이루며 보는 이로 하여금 기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연화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불편한 다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눈빛이었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찰나의 순간 스치듯 빛나는 그 눈동자에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서늘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병약하여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일 것이라 짐작했으나 그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처럼 매섭고도 고요했다. 저런 몰골로 장가를 가다니 홍대감댁 따님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러게 말일세. 아무리 가문의 약조라지만 멀쩡한 처자를 산송장에게 시집 보내는 꼴 아닌가. 하객들의 수근거림이 바람을 타고 연화의 귀에 꽂혔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춘다고 했으나 그 속에 담긴 경멸과 조롱은 명백하게 들려왔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의 동정은
번지수가 틀렸다. 불쌍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평생을 속고 살아야 할 저 남자, 강민우였다. 가짜 신부를 맞이하여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 앉아있는 그가 가여웠고, 그런 그를 기만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역겨웠다. 연화는 쥐고 있는 한삼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다. 죄송합니다, 선비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속으로 되뇌는 사죄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대례청 앞에 다다르자 혼례 절차가 시작되었다. 본래라면 신랑이 기러기를 들고 신부 집에 가서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전안례를 행해야 했으나 몸이 불편한 신랑을 배려하여 모든 절차는 간소화되고 변형되어 이 마당에서 치러지고 있었다. 하인이 대신 기러기를 상 위에 올려놓자 민우는 힘겨운 듯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상체를 굽혀 예를 표했다. 그 단순한 동작조차 그에게는 버거워 보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노비가 안절부절 못하며 휠체어를 잡아주려 하자 민우가 미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연화는 그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나약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하는 수치심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다.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예조차 제대로 올릴 수 없는 산에 천한 신분인 자신조차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건만 비단옷을 입은 저 산에는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구나. 연민이 일렁였으나 곧이어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며 그 마음을 억눌렀다. 지금 누가 누구를 동정한단 말인가. 신랑, 신부 맞절. 집내관의 외침에 따라 연화는 수모들의 도움을 받아 절을 올렸다. 겹겹이 껴입은 옷과 무거운 가채가 목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길게 절을 했다. 맞은편에 민우는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만 깊이 숙여 담례했다. 일어설 수도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예법이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연히 민우와 눈이 마주쳤다. 붉은 면사포 너머로 마주한 그의 눈동자는 칠흑같이 검고 깊었다. 그 순간 연화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빛이 마치 연화의 가면을 꿰뚫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민우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있었으나 그 무표정 속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연화를 압도했다. 알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진짜 홍화영이 아니라는 것을?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늘 처음 보는 사이인데 어떻게 알겠어. 연화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지는 합글레 순서가 되었다. 표주박을 반으로 쪼개 만든 잔에 술을 부어 나누어 마시는 의식이었다. 수모가 따라준 술잔을 받아든 연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술잔 속 맑은 술에 자신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비쳤다. 이 술을 마시면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가에 잔을 가져가 살짝 축이는 신용만 하고 내려놓았다. 반면 맞은편의 민우는 하인이 건네준 술잔을 단번에 비워냈다. 그의 손놀림은 병자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절도 있고 단호했다. 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돋아있는 것이 보였다. 연화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방금 전 절을 할 때 힘겨워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휠체어에 앉아 축 늘어져 있을 때는 몰랐으나 무언가를 쥐거나 움직일 때 드러나는 그의 근육은 의외로 단단해 보였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곧바로 생각을 지웠다. 3년 동안 누워 지낸 사람이라지 않나. 긴장 탓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겠지. 혼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은 따갑기 그지없었다. 강진사 댁의 친척들은 노골적으로 신부를 품평하고 있었다. 얼굴은 반반하구먼. 자식을 낳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어. 자식은 무슨 신랑 몸이 저런데
초야나 제대로 치르겠나? 낯뜨거운 농담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민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귀를 닫아버린 사람처럼, 혹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초연한 태도였다. 연하는 그런 그가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섬뜩하게 느껴졌다. 저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인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죽어버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연하는 문득 화영 아가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성정이 포악하게 변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지금 눈앞에 이 차분하고 고요한 사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기나긴 혼례의식이 모두 끝나고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마당을 피처럼 물들이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사랑채로 이동하여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고 연화는 수모들의 인도를 받아 신방으로 향했다. 신방은 안채 깊숙한 곳 별채에 마련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나무들이 우거져 낮에도 그늘이 지는 곳이었다. 휠체어를 탄 민우가 앞서가고 연화가 그 뒤를 따랐다. 휠체어 바퀴가 자갈을 밟으며 내는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적막한 고택에 유령의 발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민우를 미는 하인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기묘한 불협화음을 이루었다. 연화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마녀의 손가락처럼 하늘을 핥히고 있었다. 이곳은 신혼의 단꿈을 꾸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세상과 격리된 유배지 같았다. 신방 문이 열리고 연하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으나 가구는 단출했다. 병풍과 이부자리 그리고 탁자 하나가 전부였다. 방 한 구석에는 약탕기가 놓여 있었고 씁쓸한 한약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그것은 이곳이 병자의 방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수모들은 연화의 겉옷을 벗겨주고 간단한 당부의 말을 남긴 채 서둘러 방을 나갔다. 신랑님 수발 잘 드시고요. 부디 첫날 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가 있는 곳에서 도망치듯 그들은 문을 닫고 사라졌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촛불 2개만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연화는 방석 위에 다소곳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긴장된 순간이었다. 맞은편에는 민우가 휠체어에 앉은 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우가 천천히 휠체어 바퀴를 굴려 연화 쪽으로 다가왔다. 드르륵. 바퀴 구르는 소리가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연화의 눈앞에 그의 신발코가 보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제 족두리를 벗기고 첫날 밤을 치러야 할 순서였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뜨겁고 강렬하여 연화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고개를 들어라.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쇳소리가 섞인 거친 목소리가 아니라 의외로 맑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연화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민우의 얼굴이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눈매는 더욱 날카로웠다. 그는 연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화장 뒤에 숨겨진 본 모습을 찾으려는 듯 그의 시선은 연하의 눈, 코, 입술을 차례로 훑었다. 연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파들파들 떨었다. 공포심 때문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 때문인지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홍대감의 여식이라 들었는데 민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소문대로 천하절색이군.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않고 잠시 뜸을 들였다. 그 짧은 침묵이 연하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가 휠체어 팔걸이를 톡
톡톡 두드렸다. 규칙적인 박자 소리가 연화의 심장 박동과 엇갈렸다. 어찌하여 손은 이리 거친가? 민우의 시선이 연화의 무릎 위에 놓인 손으로 향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소매 안으로 감추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비록 며칠간 좋은 약을 바르고 관리를 했다고는 하나 오랫동안 물일과 바티를 하며 생긴 굳은 살과 자잘한 상처 자국들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양반집 교수의 손이라기에는 너무나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연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들켰다. 벌써 들켜버린 것인가? 아, 그것이.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찾으려 애썼다. 취미로 화초를 가꾸고 자수를 많이 놓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변명임을 알면서도 횡설수설 내뱉었다. 민우는 그런 연화를 빤히 바라보며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의 눈동자의 서린 감정은 의심을 넘어 확신에 가까워 보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연화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악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다. 연화는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간신히 참았다. 자수라. 자수를 놓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인단 말인가? 마치 낯질이나 호미질을 한 사람처럼?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연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이제 끝이다. 이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부를 것이다. 가짜 신부가 들어왔다고. 당장 이 계집을 끌어내라고 명할 것이다. 그러면 관하로 끌려가 문초를 당하고 어미는 죽음을 면치 못하겠지. 연화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우의 손에 잡힌 손목을 빼지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연화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 거친 손가락으로 연화의 굳은 살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분노한 것 같기도 하고 묘한 흥미를 느끼는 것 같기도 했다. 재미있군. 민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홍대감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어설픈 연극을 꾸몄을까. 그의 말은 연화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연화가 진짜 홍화영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민우가 잡고 있던 연화의 손을 확 끌어당겼다. 연화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휠체어 손잡이에 부딪혔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민우의 차가운 숨결이 연화의 뺨에 닿았다. 오히려 잘 되었어. 도도하고 콧대 높은 양반집 교수보다는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네가 내게는 더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번뜩였다. 쓸모, 무슨 의미일까? 연화는 혼란스러움과 공포 속에서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병신이 아니었다. 적어도 정신만은 그 누구보다 명징하고 위험한 사내였다. 옷을 벗어라. 민우가 명령했다. 연화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체가 탄로난 마당에 합방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그녀가 머뭇거리자 민우의 목소리가 한층 더 싸늘해졌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저 거칠애뿐인 거추장스러운 활옷을 벗으란 말이다. 네가 진짜 누구인지 그 껍데기를 벗겨봐야겠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했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들을 춤추게 만들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옷고름을 잡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운명은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짙고 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혹독할 것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다. 이미 그녀는 이 위험한 남자의 소나기에 잡힌 새와 다름없었으니까. 떨리는 손끝이 붉은 옷고름을 힘겹게 잡아당기자 매듭이 스르르 풀리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연화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적막한 방안을 울렸다. 겹겹이 입었던 활옷이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자
하얀 속적삼 차림의 연화는 수치심과 공포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얇은 천을 뚫고 살갗에 닿았지만 그녀를 더욱 춥게 만드는 것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민우의 시선이었다. 그는 짐승이 먹이를 관찰하듯 웅크리고 있는 연화의 뒷모습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연화는 이제 곧 그가 자신을 범하거나 혹은 정체를 들켰다는 분노에 차서 목을 조를 것이라 생각했다. 밖에서는 밤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멀리 사랑채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는 이제 끊겨 고택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연하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으나 공포에 질린 목구멍에서는 쇳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휠체어 바퀴가 굴러오는 소리도 거친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옷깃이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아주 미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일어나라.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휠체어에 앉아 올려다보던 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연화의 정수리 위, 아니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소리였다. 연화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일까?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내 머리 위에서 말을 한단 말인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인해 찢어질 듯 커졌다. 휠체어는 비어 있었다. 덩그러니 놓인 빈 휠체어 옆에 강민우가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는 구부정한 병자가 아니었다. 훤칠한 키에 넓은 어깨, 다부진 체격을 가진 건장한 사내였다. 그는 마치 거인처럼 연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촛불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반쯤 가려 더욱 기괴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연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숨조차 쉬지 못하고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긴장하여 헛것을 보는 것인가? 다리가 멀쩡하다니, 세상 천지가 다 아는 불구자가 제 발로 서 있다니. 놀랐느냐? 하긴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구나. 민우는 싸늘하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고 동시에 힘이 넘쳤다. 그는 털썩 주저앉은 연화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시선을 맞추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네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듯이 나 또한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모습이지. 이것으로 우리는 서로의 치명적인 비밀을 하나씩 쥐게 되었구나. 민우의 말에 연화는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걸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지난 3년간 그 끔찍한 불구자 행세를 하며 세상의 조롱을 견뎌왔단 말인가. 연화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으로 뒤엉켰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단 하나였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이마를 토시며 읍소했다. 양반을 능멸한 죄에 더해 가문의 엄청난 비밀까지 알아버렸으니 이제 살아서 이 방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민우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연화에 떨리는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연민이나 동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계산적인 이성만이 차갑게 번뜩일 뿐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연화의 턱을 잡아 강제로 들어 올렸다. 죽이지 않는다. 아니, 아직은 죽일 이유가 없지. 네가 홍대감의 진짜 딸이었다면 나는 오늘 밤 너를 죽여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 늙은 여우 같은 홍대감이 심어놓은 간자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너는 그저 돈 몇 푼에 팔려온 대역 죄인이 아니더냐. 잃을 게 없는 자는 살려두면 쓸모가 있는 법이다. 민우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다. 그는 홍대감과의 혼사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정적들의 감시와 견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몸을 숨겨야 했던 그에게 권력욕에 찌든 홍대감의 딸은 침실에 들어온 독사와 다름없었다. 그런데 가짜가 들어왔다. 그것도 약점이 잡힌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짜가. 민우에게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이름이 무엇이냐? 홍아영이라는 가짜 껍데기 말고 내년의 진짜 이름 말이다. 민우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대답했다. 연화라 하옵니다. 홍대감댁에 비천한 몸종이옵니다. 연화라, 진흙 속에서 피는 꽃이라. 내 처지와 제법 어울리는 이름이구나. 민우는 피식 웃으며 손을 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다. 그의 그림자가 벽면을 따라 일렁였다. 잘 듣거라, 연화야.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홍대감의 종도 아니고 화영아가씨의 대역도 아니다. 오직 나의 생존을 위한 방패막이이자 내 입과 귀가 되어야 한다. 만약 네가 밖으로 나가 내 다리가 멀쩡하다는 사실을 한마디라도 발설한다면 그 즉시 네 목은 물론이고 네가 지키고자 했던 어미의 목숨까지 거두어 드릴 것이다. 내 검은 자비가 없다. 연화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어미의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가 이미 자신의 뒷조사까지 마쳤다는 뜻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연화는 덜덜 떨며 다시 한번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서방님. 아니 나으리, 죽는 날까지 입을 다물겠사옵니다. 제발 어미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녀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탁자 위에 놓인 술병을 들어 잔에 따랐다. 쪼르륵 술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단숨에 술을 들이켜고는 입가를 닦았다. 서방님이라 불러라. 밖에서 듣는 귀가 많다. 오늘 밤 우리는 뜨거운 초야를 치르는 신혼부부여야 한다. 그래야 홍대감도 우리 집안의 뱀 같은 친척들도 의심을 거둘 테니까. 민우는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냈다. 서슬퍼런 칼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연화는 숨을 들이켰다. 설마 마음이 바뀐 것인가? 하지만 민우는 그 칼을 연화에게 겨누는 대신 자신의 팔뚝을 걷어 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칼날을 그었다.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서방님, 연화가 놀라 소리치려 하자 민우는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하얀 원앙 금침 위로 가져갔다. 하얀 이불보 위에 붉은 꽃송이 같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번졌다. 처녀의 순결을 증명하는 흔적, 그것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연화는 그제야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자신의 피로 이 거짓된 혼례를 완성하려 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내일 아침이면 모두가 믿을 것이다. 내가 비록 다리는 쓰지 못해도 구실은 하는 사내라고 말이다. 민우는 덤덤하게 상처 부위를 천으로 감쌌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연화는 서둘러 구급함을 찾아 약과 붕대를 꺼내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리 주시옵소서. 제가 감아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진정된 상태였다. 민우는 거부하지 않고 팔을 내밀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그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따뜻했다. 민우는 자신의 팔을 치료하는 연화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평생을 누군가의 시기와 암투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토록 순수하게 걱정 어린 손길을 건네는 이는 드물었다. 비록 겁에 질려 억지로 하는 행동일지라도 그녀의 눈망울에 고인 눈물만은 진심이었다. 너는 내가 무섭지 않느냐? 민우가 불쑥 물었다. 연화는 붕대 매듭을 묶다 말고 멈칫했다. 무섭사옵니다. 하늘같이 두렵사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엾기도 하옵니다. 가엾다. 천한종 주제에 양반을 동정한다는 말이냐? 민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연화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그런 뜻이 아니오라.
사지 멀쩡한 장부가 방 안에 갇혀 거짓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원통하실까 하여.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녀 역시 신분의 굴레에 갇혀 자신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처지가 아닌가. 거짓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는 무심코 속마음을 내비치고 말았다.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가소로운 말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철저히 고독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온 후 집안은 가시밭길로 변했다. 새어머니와 그녀의 소생인 이복 동생은 호시탐탐 민우를 제거하고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다. 낙마 사고를 당했을 때 민우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다리도 회복되었으나 그는 일어설 수 없었다. 일어서는 순간 다시 타깃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때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휠체어에 묶어두었다. 그런데 오늘 팔려온 이 가짜 신부가 그의 터차 터진 속내를 건드린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 입 닥치고 잠이나 자거라. 민우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돌아 누웠다. 그는 휠체어가 아닌 이부자리 한쪽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연화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으려 했다. 그러자 민우가 감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이불 속으로 들어와라. 밖에서 기척을 살피는 놈들이 있을 것이다. 각방을 썼다는 소문이 나면 곤란하다. 연화는 화들짝 놀랐다. 감히 남녀가, 그것도 신분이 다른 남녀가 한 이불을 덮다니. 하지만 그의 말이 법이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이불 끝자락을 들고 들어가 최대한 민우와 멀리 떨어져 몸을 웅크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베개 하나가 놓여 경계선을 만들었지만 이불 속의 온기는 공유되고 있었다. 긴장이 풀려서일까? 아니면 하루 종일 시달린 피로 탓일까? 연화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옆에 누운 사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정말 잠이 든 것일까? 아니면 자는 척을 하는 것일까? 연화는 어둠 속에서 그의 등판을 바라보았다. 넓고 단단한 등이었다. 휠체어에 구겨져 있을 때는 몰랐던 든든함이 느껴졌다. 이 사람과 나는 이제 한 배를 탔구나. 연화는 생각했다. 이 비밀이 지켜지는 한 그는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비밀을 지켜주는 한 나 또한 안전할 것이다. 기묘한 공범의식이 싹 댄다. 연화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첫날 밤은 그렇게 위태롭고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새벽녘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민우가 먼저 눈을 떴다. 그는 습관처럼 주위를 경계하며 몸을 일으켰다. 옆에는 연화가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자면서도 불안한지 미간을 찌푸린 채였다. 민우는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굳은 표정으로 휠체어에 옮겨 앉았다. 다시 불구가 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연화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라. 날이 밝았다. 연극을 시작해야지. 연화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눈앞에 다시 휠체어에 앉은 차가운 표정의 강민우가 있었다. 어젯밤 보았던 건장한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창백하고 예민한 병자로 돌아와 있었다. 연화는 서둘러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오늘 아침 무난 인사를 드리러 갈 것이다. 새어머니와 내 이복동생 놈이 너를 잡아먹으려 들 테지. 명심해라. 넌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을 들어도 동요하지 말고 오직 내 뒤에 숨어라. 민우의 당부에 연화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서방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조금은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비밀과 의지할 곳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민우는 그런 연화의 변화를 감지하고 내심 만족했다. 생각보다 꽤 쓸만한 장기말이 될 것 같았다. 방문이 열리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대기하고 있던 하녀들이 새순물을 들고 들어오며 흘큼흘큼 방 안을 훔쳐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불 위에 붉은 핏자국에 머물렀다. 하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것이다. 강진사 댁 병신 아들이 신부와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그리고 그 소문은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누군가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줄 것이다. 민우는 휠체어에 앉아 연화의 부축을 받으며 방을 나섰다. 마루 끝에서 불어오는 아침바람이 상쾌하면서도 차가웠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었다. 연화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에 들어간 힘을 느낀 민우가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우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거짓으로 맺어졌으나 진실보다 더 질긴 운명의 끈으로 묶인 채 비켜라.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누구 앞을 가로막는 것이냐. 내가 바로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다. 찢어질 듯 날카로운 고함이 평온하던 강진사 댁의 아침을 산산조각 냈다. 대문 빗장이 요란하게 풀리고 비단옷을 휘감은 여인이 하인들을 대동한 채 성난 황소처럼 앞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눈은 탐욕과 질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 든 부채는 무기가 되어 이를 말리는 하인들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었다. 바로 홍화영이었다. 그녀는 몇 달 전 자신의 몸종을 대리신부로 보내놓고는 이제 와서 제 발로 이 호랑이 굴을 찾아온 것이다. 마당을 쓸던 머슴들이 혼비백산하여 길을 터주자 화영은 거침없이 사랑채를 지나 안채로 향했다. 그녀의 뒤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홍대감택 유모와 눈치를 살피며 따라온 건달패 같은 사내들이 줄을 이었다. 마치 적진을 침략하러 온 장수와도 같은 기세였으나 그 기세의 밑바닥에는 뒤틀린 욕망이 펠리를 틀고 있었다. 연화 2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내년이 감히 주인 아가씨의 자리를 꿰차고 호의호식을 누리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더냐. 화영의 악다구니가 안채 마당에 울려 퍼지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나왔다. 그녀는 들이닥친 화영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올 것이 왔다. 언젠가는 닥칠 일이라 여겼지만 막상 마주하고 나니 심장이 파칠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연화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려 말 한마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 아가씨.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으나 돌아온 것은 매서운 손찌검이었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연화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볼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다. 아가씨, 누가 내 아가씨란 말이냐. 이 도둑년, 내 꽃가마를 훔쳐 타고 시집을 와서 마님 소리를 들으니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냐? 화영은 쓰러진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었다. 연화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고통을 참아내며 눈물만 흘렸다. 지난 몇 달간 연화는 민우의 곁에서 숨을 죽이며 살았다. 민우는 약속대로 연화의 어미를 몰래 보살펴 주었고 집안 사람들에게는 연화를 끔찍이 아끼는 척 연기해 주었다. 덕분에 연화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으며 비록 거짓된 자리일지라도 작은 행복을 맛보았다. 민우의 다리가 되어 그를 보필하고 밤이면 그의 말동무가 되어 그를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것이었다. 화영의 등장으로 그 모래성은 단번에 파도에 쓸려나갈 위기에 처했다. 이 소란을 듣고 안채 건너편에서 민우의 새어머니인 조씨 부인이 서둘러 나왔다. 그녀의 눈매는 흥미로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 반기는 그녀였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사돈 처녀가 아니신가? 어찌하여 다짜고짜 남의 집 앞마당에서 행패를 부리는가? 조씨 부인의 말은 점잖았으나 그 속내는 상황을 부추기고 있었다. 화영은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씩씩거라며 소리쳤다. 마님, 속지 마시옵소서. 이년은
제 몸종 연화입니다. 제가 혼례 전날 갑작스런 괴질로 쓰러져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인연이 감히 제 옷을 훔쳐 입고 가마에 오른 것입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의 씨를 더럽히고 강씨 가문을 능멸했단 말입니다. 화영의 거짓말은 청산유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혐의를 벗고 모든 죄를 연화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완벽한 각본을 짜온 듯했다. 뭐라, 그게 사실인가? 조씨 부인은 짐짓 놀란 척하며 부채로 입을 가렸지만 눈은 웃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민우를 몰아낼 절호의 기회였다. 천한 종년을 정실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민우는 가문의 수치로 낙인 찍혀 쫓겨날 것이 분명했다. 조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호통쳤다. 여봐라, 당장 전연을 포박해라. 관아에 넘겨 사실 여부를 밝혀야겠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연화의 팔을 꺾으려 할 때였다. 멈춰라. 벼락 같은 고함이 마당을 뒤흔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사랑채 문이 활짝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강민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무릎에는 두꺼운 담요가 덮여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인들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비록 다리는 쓰지 못하나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서슬퍼런 위엄과 카리스마는 집안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민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휠체어 바퀴를 굴려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연화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화영을 향해 꽂혔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기세등등하던 화영조차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내 집 앞마당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내 부인에게 손을 대는 자가 누구냐?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깔렸다. 화영은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로 용기를 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명확했다. 강민우가 비록 불구자이나 사실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며 최근 들어 그의 명석한 두뇌로 가문의 재산을 크게 불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불구인 줄 알았던 그가 밤일은 멀쩡히 치른다는 은밀한 소문까지 돌자 화영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본래 자신의 것이어야 할 부귀영화와 남편을 천한 몸종 따위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서방님, 접니다. 진짜 홍화영입니다. 전현이 제 자리를 훔친 도둑년이란 말입니다. 서방님도 속으신 겁니다. 저 천한 것이 어찌 양반의 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전현을 내치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화영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민우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가 연화보다 뛰어다나고 믿고 있었고 민우가 진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다가오는 화영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도둑이라 네가 홍대감의 딸 홍화영이라 했느냐? 민우가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화영이 반색하며 대답했다. 민우는 싸늘하게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렇다면 묻겠다. 혼례 당일 네가 괴질로 쓰러졌다고? 내 정보통에 의하면 혼례날 저녁 너는 기생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고 내 다리가 병신이라며 비웃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괴질의 증상이더냐. 민우의 말에 화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가 친구들과 모여 민우를 조롱했던 사실을 그가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아, 아닙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화영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헛소문? 내 귀가 잘못되었다는 말이냐? 민우는 품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그것은 화영이 기생집에 외상으로 달아놓은 술값 장부의 사본이었다. 날짜와 품목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혼례 당일 날짜였다. 이 장부가 거짓이란 말이냐? 네가 아파서 쓰러져 있었다면 네 유령이라도 가서 술을 마셨다는 게로군.
민우의 조롱에 주위 하인들이 웅성거렸다. 조씨 부인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화영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최후의 발악을 하듯 연화를 손가락질했다. 그래도 신부는 속일 수 없습니다. 저녀는 천한 노비입니다. 노비가 양반 행세를 한 것은 국법으로 다스려야 할 대역죄입니다. 서방님께서 전연을 감싸신다면 서방님 또한 국법을 어기는 꼴이 됩니다. 화영은 법을 들먹이며 민우를 협박했다. 이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조선 사회에서 신분 위조는 용납될 수 없는 중죄였다. 아무리 민우가 재주가 좋다 한들 노비를 정실로 맞았다는 것이 공론화되면 그 역시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조씨 부인이 이때다 싶어 거들었다. 맞는 말이다. 민우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실을 밝혀야지. 저 아이가 진짜 종년이라면 당장 관아로 보내야 한다. 연하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자신 때문에 민우마저 위험해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나으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나으리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연하는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려 했다. 그녀의 눈물 젖은 호소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으나 화영의 표정은 더욱 독하게 일그러질 뿐이었다. 보세요. 전연이 자백하지 않습니까? 당장 끌어내라. 화영이 소리쳤다. 건달들이 다시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연화의 팔이 거칠게 잡혔다. 그 순간이었다. 그 손 놓지 못할까. 민우의 벼락 같은 호통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우가 휠체어의 팔걸이를 짚더니 단번에 몸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비틀거림도 주저함도 없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솟아오르듯 그가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우뚝 섰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적막이 흘렀다. 조씨 부인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라 입을 떡 벌렸고 화영은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태섰다. 서방님, 다리가? 화영이 덜덜 떨며 물었다. 민우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걸어와 연화를 잡고 있는 건달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다.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연화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 뒤로 그녀를 숨겼다. 그의 넓은 등은 연화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벽이었다. 민우는 공포에 질린 군중을 둘러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내 다리가 멀쩡하다는 것이 그리도 놀라운 일이냐? 나는 지난 3년간 걷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내 다리를 부러뜨리려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걷지 않았던 것뿐이다. 그의 시선이 조씨 부인에게 꽂혔다. 조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돌렸다. 민우의 눈빛은 그녀가 지난날 저지른 모든 악행을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민우가 화영을 노려보았다. 신분, 국법, 웃기지 마라. 내 아내는 이 여인 연하뿐이다. 혼례를 치르고 초야를 치르고 내 살을 맞대고 산 나의 유일한 부인이다. 양반의 핏줄? 그따위 껍데기가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냐. 탐욕에 눈이 멀어 병신이라 조롱하며 도망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주인 자리가 탐나 돌아온 내년보다는 비록 신부는 천할지언정 지아비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이 여인이 1000배, 10,000배 더 귀하다. 민우의 일갈은 화영의 폐부를 찔렀다. 화영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입만 벙긋거렸다. 민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네가 정령 관아에 고발하고 싶다면 그리해라. 허나 그 전에 내가 먼저 너와 네 아비 홍대감을 사기죄와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다. 병든 사위를 속이고 노비를 보낸 죄, 그리고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 죄, 내 재력을 탐하여 가문을 모욕한 죄까지 모조리 물을 것이다. 내 뒤에는
이미 조정의 권세가들이 버티고 있음을 명심해라. 민우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휠체어에 앉아 비밀리에 상단을 운영하며 막대한 자금을 모았고 그 자금으로 조정의 유력 인사들과 끈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죽여 사는 병약한 선비가 아니었다.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화영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자, 잘못했습니다. 서방님, 아니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화영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러나 민우의 표정은 차가웠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만약 또다시 내 부인을 모욕하거나 해하려 든다면 그때는 내 아비의 목을 걸어야 할 것이다. 민우가 축객령을 내리자 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화영과 그녀의 무리를 대문 밖으로 끌어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거 놓으란 말이야. 화영의 절규가 멀어지며 대문이 쾅 닫혔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달랐다. 하인들은 경외심 어린 눈으로 두 발로 서 있는 주인을 올려다보았고 조씨 부인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자신의 방으로 도망쳤다. 민우는 그제야 몸을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민우가 거친 손길로 닦아주었다. 괜찮으냐?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호통과는 달리 부드러웠다. 연화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에게 안겼다. 서방님, 어찌 일어서셨습니까? 위험해지시면 어쩌려고. 그녀는 자신이 모욕당한 것보다 그가 위험에 노출된 것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민우는 그런 연화가 가슴 시리도록 고마웠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졌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생겼으니 말이다. 민우는 연화를 품에 꼭 안았다. 그의 다리는 단단하게 땅을 지탱하고 있었고 그의 팔은 연화를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듯 감싸 안았다. 이제 비밀은 드러났다. 그는 세상 앞에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고 천한 아내를 자신의 반려자로 선포했다. 이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란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나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곁에 있었기에 마당의 늙은 감나무에서 붉은 감 하나가 툭 떨어져 바닥에 뒹굴었다. 늦가을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시련 끝에 찾아온 짧지만 강렬한 평화의 순간이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이 지나고 강진 사대의 뜰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었다. 겨우내 앙상했던 매화나무 가지에는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져 나왔고 얼어붙었던 연못의 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음과도 같았던 침묵과 암투를 걷어내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알리는 천지신명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고택의 풍경은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던 하인들이 이제는 활기찬 표정으로 마당을 쓸고 짐을 날랐으며 사랑채에서는 더 이상 약다리는 냄새 대신 묵직한 먹냄새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집안을 호령하는 강민우와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안주인의 기품을 뽐내는 연화가 있었다. 마님, 사랑채에서 나으리께서 찾으십니다. 관아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 하옵니다. 몸종 아이의 목소리에 연화는 수트를 놓고 일어섰다. 그녀가 입은 옷은 더 이상 남의 것을 훔쳐 입은 듯 겉도는 화려한 화롯이 아니었다. 은은한 옥색 비단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받쳐 입은 그녀의 자태는 소박하면서도 고귀한 기품이 흘러넘쳤다. 지난 몇 달간 연화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양반가의 예법과 글을 익혔고 민우의 엄격하면서도 다정한 가르침 덕분에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출신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안주인으로 거듭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천민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민우가 아무리 막아준다 한들 국법은 엄엄했고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다. 관아에서 손님이 왔다는 말에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혹여 지난번 화영이 난동을 부린 일이 빌미가 되어 조사가 나온 것은 아닐까? 연화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며 사랑채로 향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우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관복 차림의 사내가 보였다. 고을 현감이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리자 민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오셨소 부인, 이리 와서 앉으시오. 민우의 표정에는 근심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준비해온 과사를 치르는 장수처럼 비장하고도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현감이 헛기침을 하며 탁자 위에 놓인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종이에서는 관아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진사, 자네의 청대로 조정에 올린 상소가 받아들여졌네. 참으로 드문 일이나 자네가 그동안 기근 때마다 구율미를 풀어 백성을 구제하고 암행어사 출두 시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탐관 우리를 척결한 공을 조정해서 높이 산 게야. 현감의 말에 연화는 영문을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상소라니? 공이라니? 민우는 연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연화야, 이것을 보아라. 민우가 건넨 문서는 다름 아닌 면천첩이었다. 노비의 신분을 벗고 양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그녀를 몰락한 양반가의 양녀로 입적시켜 신분을 세탁하고 복권시키는 신원교지에 가까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된 그녀의 눈에 양인이라는 두 글자가 박혀 들어왔다. 민우는 연화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나는 너를 내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 지난 겨울 내내 가문의 전 재산을 털어 조정의 유력자들을 움직이고 내 공덕을 쌓았다. 이제 너는 법적으로도 세상의 이치로도 온전한 나의 아내이자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그 누구도 네 출신을 문제 삼아 너를 해할 수 없다. 연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꿈인가 싶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고 싶었다. 천한 종으로 태어나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운명이라 여겼다. 그런데 이 사내는 자신을 위해 가문의 재산과 자신의 앞길을 걸고 싸워주었다. 단순히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사랑이었다.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툭툭 떨어져 면천첩 위를 적셨다. 서방님, 어찌하여 저 같은 것에게 이토록. 그녀가 흐느끼자 민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네가 나를 살리지 않았느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신이라며 모두가 등 돌릴 때 너만이 내 곁에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내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복수심만 불태우는 괴물이 되었을 것이다. 너는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은인이다. 현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숨결이 가득 찼다. 창호지 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았다. 연화는 민우의 품에서 맹세했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죽는 날까지 그를 섬기고 사랑하겠노라고. 그녀의 거친 손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삶을 지탱해온 훈장이 되어 민우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한편 악행을 일삼던 자들에게는 준엄한 인과응보가 내려졌다. 강진사 댁에서 쫓겨난 홍화영과 그녀의 아비 홍대감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민우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이용해
홍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관아의 창고를 횡령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짠 죄목이 드러나자 홍대감은 파직당하고 재산은 몰수되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그들은 저작거리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화영은 기생집의 허드렛 일꾼으로 팔려가 예전에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천한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그녀가 연화에게 씌우려 했던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쓴 꼴이었다. 민우의 새어머니 조씨 부인 또한 마찬가지였다. 민우가 두 발로 서서 가문의 실권을 장악하자 그녀의 입지는 좁아질 대로 좁아졌다. 그녀는 며느리로 들어온 연화의 눈치를 보며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했고 자신의 아들을 감싸고 돌다가 결국 아들마저 도박 빚에 시달려 야반도 주하는 꼴을 지켜봐야 했다. 악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씨앗을 품고 있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진사 댁의 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님,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5살 배기 사내아이가 흑투성이가 된 채 달려와 민우의 품에 안겼다. 그 뒤를 이어 3살 배기 딸아이가 뒤뚱뒤뚱 걸어오며 까르르 웃었다. 민우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다. 그의 다리는 아이의 무게를 지탱하고도 남을 만큼 튼튼했고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다과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마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르는 하인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연화는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가짜 신부가 되어 벌벌 떨며 들어왔던 그 밤. 서늘한 칼날을 들이대던 남편.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던 그 운명의 순간들. 모든 것이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난과 시련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고 향기롭게 만들어 주었다. 민우가 아이들을 내려놓고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는 연화가 건넨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화의 손은 이제 제법 고와졌지만 손바닥에 남아있는 굳은 살의 흔적은 여전했다. 민우는 그 흔적을 어루만지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부인, 오늘따라 차맛이 유독 좋소. 민우의 말에 연화가 수줍게 웃었다. 봄 기운이 좋아 그런 것이지요. 서방님께서 좋아하시니 제 마음도 기쁩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열리지 나무를 바라보았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합쳐져 한 나무가 된 열리지. 서로 다른 뿌리에서 태어났으나 결국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그 나무는 마치 민우와 연화의 운명과도 같았다. 양반과 천민, 거짓과 진실, 상처와 치유, 극과 극에 있던 두 사람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이었다. 연화야. 민우가 나지막이 불렀다. 예, 서방님. 사람들은 내가 다리를 고친 것을 기적이라 말하고 가문을 일으킨 것을 능력이라 말한다. 허나 내 인생의 진정한 기적은 바로 너다. 네가 내게 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을 휠체어에 갇힌 채 마음의 불구자로 살았을 것이다. 네가 나를 일으켜 세웠고 네가 나를 걷게 했다. 민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서방님,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흙 속에 묻혀 썩어갈 저를 꺼내어 빛을 보게 해주시고 꽃을 피우게 해주신 분은 서방님이십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저는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 곁을 지킬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꽃잎은 두 사람의 머리 위에도 어깨 위에도 그리고 맞잡은 두 손 위에도 살포시 내려앉았다. 고택의 담장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따스하고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강민우와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상은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신분으로 귀천을 나누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귀함은 비단옷이나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고결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 부부의 삶은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어떤 진실보다 진실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강진사 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어두운 밤길을 걷는 이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되어 주었다. 강진사 댁의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야 할 오후였으나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사랑채 마루에는 이제 10살이 된 민우와 연화의 장남 강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고운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엉망이었고 입가는 터져 피가 맺혀 있었으며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 분함에 못 이겨 씩씩거리고 있었고 그 눈에는 억울함과 도끼가 가득 차 있었다. 그 앞에는 강민우가 뒷짐을 진 채 마당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고 연화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들의 상처를 닦아주려 했으나 강인이 고개를 획 돌려 어머니의 손길을 거부했다. 그 모습에 연화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며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향한 원망, 그 서늘한 감정이 아이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어미의 손을 뿌리치다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예법이냐? 민우의 낮고 엄한 목소리가 떨어졌다. 그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였다. 강인은 입술을 꽉 깨물며 바닥만 노려보았다. 예법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밖에서는 저를 보고 종년의 자식이라 손가락질하는데 아버님은 양반이라지만 어머님은 본래 천한 노비였다고 아이들이 놀려댑니다. 제가 아무리 글을 잘 읽고 활을 잘 쏘아도 그들은 제 피가 더럽다며 비웃습니다. 아이의 절규가 마당을 울렸다. 연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잊혔다고 생각했으나 사람들의 입은 돌보다 단단하고 바람보다 빨랐다. 어른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아이들이 강인을 놀림감으로 삼은 것이었다.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의 과거가 결국 아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것이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이 어미가 못난 탓에.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강인은 더욱 격앙되어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왜 자꾸 죄송하다고만 하십니까? 차라리 아니라고. 그따위 헛소문은 거짓말이라고 호통이라도 치시지. 왜 바보처럼 울기만 하십니까? 그때 민우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으나 눈빛만은 깊고 그윽했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와 아들 앞에 섰다. 거대한 그림자가 강인을 덮쳤다. 일어나라. 민우가 명령했다. 강인은 쭈뼛거리며 일어섰다. 민우는 아들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의 손을 낚아채고 대문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따라오너라. 보여줄 것이 있다. 연화가 놀라 따라 나서려 하자 민우는 눈짓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두 부자는 하인도 대동하지 않은 채 저작거리로 향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는 활기가 넘쳤다. 비단옷을 입은 양반, 짐을 나르는 등짐 장수, 물건을 파는 아낙네들이 뒤엉켜 있었다. 민우는 말없이 앞장서서 걸었고 강인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사람들이 강진사를 알아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으나 민우는 가볍게 목례만 할 뿐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장터 구석진 곳에 있는 대장간이었다.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망치질 소리가 요란한 그곳에서는 우통을 벗어젖힌 대장장이들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쇠를 두드리고 있었다. 열기와 소음 그리고 쇠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강인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버님, 이런 천한 곳에는 왜 오신 것입니까? 민우는 대장간 주인에게 눈인사를 건네고는 구석에 놓인 쇠붙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쇠덩어리였다. 강인아,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그저 녹슨 쇠덩이 아닙니까? 강인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민우는 그 쇠덩이를 대장장이에게 건넸다. 대장장이는 그것을 뜨거운 화로 속에 집어넣었다. 불길이 쇠를 삼키며 붉게 달아올랐다. 대장장이는 붉게 달궈진 쇠를 꺼내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쇠는 찌그러지고 펴지기를 반복하며 점점 모양을 갖추어 갔다. 민우는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게 했다. 보아라. 저 쇠는 본래 흑투성이 광산에서 캐낸 볼품없는 돌멩이였다. 허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고통을 견디고 수천 번의 망치질을 견뎌내면 무엇이 되느냐. 시간이 흐르고 대장장이가 물통에 쇠를 담금질하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대장장이가 건넨 것은 날카롭고 매끈하게 빠진 명검이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민우는 그 검을 받아들어 강인의 눈앞에 들이대었다. 이 검을 보고 누가 흑투성이 돌멩이라 하겠느냐.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귀한 검이다. 강인은 멍하니 검을 바라보았다. 민우는 검을 다시 대장장이에게 돌려주며 아들을 장터 한복판으로 데리고 갔다. 이번에는 비단 가게 앞이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네들이 모여 옷감을 고르고 있었다. 그 중에는 강인을 놀렸던 아이의 아버지인 김진사도 있었다. 김진사는 거만한 태도로 점원에게 호통을 치며 물건 값을 깎고 있었다. 이런 싸구려를 감히 나에게 팔려 하다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의 고성방가의 주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민우는 강인에게 그 모습을 가리켰다. 저 자는 뼈대 있는 가문의 양반이다. 허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고귀해 보이느냐? 강인은 고개를 저었다. 김진사의 모습은 탐욕스럽고 추해 보였다. 민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다. 잘 듣거라. 핏줄이라는 것은 저 쇠덩이의 출신 성분과 같다. 금으로 태어나든 쇠로 태어나든 그것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쇠가 명검이 되느냐 아니면 녹슨 고철이 되느냐는 오직 담금질에 달려있다. 민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네, 어미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그 누구보다 혹독한 시련의 불길을 견뎌냈다. 내가 다리를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짐승처럼 울부짖을 때 곁에서 나를 지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든 사람은 명문가 교수들이 아니라 바로 네 어미였다. 그녀의 헌신과 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강진사도 그리고 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강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우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엽전 몇 don과 닳고 다른 골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연하가 노비 시절 품댐을 아껴 모았던 전 재산이자 민우를 위해 약을 살 때 썼던 주머니였다. 이것이 네 어미가 가져온 혼수다. 비단도 금은 보화도 없었다. 오직 나를 살리겠다는 일념, 그 뜨거운 진심 하나가 전부였다. 김진사의 처가 가져왔다는 수천 냥의 재물보다 나는 이 낡은 주머니가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바로 귀함이다. 거칠애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 말이다. 민우의 말은 강인의 어린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아이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것은 어머니의 출신이 아니라 친구들의 놀림을 견디지 못한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이었음을. 어머니는 비천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양반보다 강인하고 고귀한 영혼을 가진 분이었음을. 강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회한과 존경의 눈물이었다. 아버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강인이 흐느꼈다. 민우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거친 대장장이의 망치질 소리가 멀리서 배경음악처럼 들려왔다. 해가 질 무렵 두 부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하는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강인아,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배고프지 않으냐? 그녀의 눈가는 짓물러 있었다. 강인은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주름진 눈가, 거친 손마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의 세월과 희생이 보였다. 강인은 왈칵 쏟아지는 울음을 참으며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게 무슨 짓이냐, 흙바닥에서. 하지만 강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어머니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강인의 말에 연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가슴 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민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헛기침을 했다. 자, 밥이나 먹자. 배가 고프구나. 그날 저녁 강진사 댁의 밥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했다. 비록 반찬은 소박했으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강인은 밥을 먹으며 종알종알 장터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고 민우와 연화는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밤이 깊어 강인이 잠자리에 들자 민우와 연화는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았다. 보름달이 환하게 뜰을 비추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에게 무슨 마법을 부리셨기에 절이 의젓해졌는지요. 민우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다. 마법은 무슨, 그저 사실을 말해주었을 뿐이요. 쇠는 두들겨 맞아야 단단해진다고. 우리 강인이도 이제 세상의 편견이라는 망치질을 견뎌내야 진짜 사내가 되지 않겠소.